네가 감히 내 아들 피 같은 돈을 빼돌려? 에이, 더러운 것! 당장 나가! 어머니, 전 정말 돈 빼돌린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보, 내 말 좀 믿어줘요.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고함 소리와 함께 며느리는 굵은 소금 세례를 맞으며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믿었던 남편마저 차가운 눈빛으로 이혼 서류를 던졌고 그녀는 변명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재벌가의 돈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욕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난 어느 날 극심한 불면증을 달래려 인적 드문 산속 암자를 찾은 남편은 법당 안에서 믿을 수 없는 뒷모습을 마주합니다. 미국에 있다던 전처가 머리카락을 전부 깎은 비구니가 되어 낡은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지우잖아. 8년 전에 나와 헤어진 내 아내 지우. 과연 7년 전 며느리가 재벌가에서 쫓겨나던 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깊은 밤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 침실에서 박도연이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그 꿈이야.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악몽이 되어 매일 밤 도연을 괴롭혔습니다. 지우가 짐을 싸며 울던 모습, 자신이 내뱉었던 독설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연이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진통제 2알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이어서 수면제까지 털어넣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래도 잠이 안 올 텐데. 42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 불빛들만이 도연의 공허한 마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아내 지우와 첫눈에 반했던 일, 평범했지만 누구보다 눈부셨던 그녀와의 순간을 떠올리면 도연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아침 8시 본가 식당에서 장 여사가 신문을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서희 양과 결혼식 날짜 정해야지. 이번 달 안으로 해야 한다고 했잖아. 도연이 커피 잔을 든 손을 멈추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룹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결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장 여사가 신문을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유가 없긴 뭐가 없어? 윤바이오와 합병해야 자금난이 해결된다고 했잖아. 서희와 결혼 안 하면 우리 그룹 망하는 거야. 도연이 이 말을 짚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혼을 거래로 만드시는 거예요? 장 여사가 젓가락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거래든 뭐든 살아남아야지. 내가 7년 전에 그 여자 때문에 정신 놓고 있을 때 누가 이 집 안 지켰는데 이번엔 내 말 좀 들어라.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우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한국 최대 제약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직원이 보고서를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3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수치가 예상보다. 도연이 보고서를 집어 던지며 고함쳤습니다. 예상보다 뭐가 어떻다는 거야? 제대로 된 보고를 못하겠어? 직원이 몸을 움츠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도연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다 나가라고. 직원들이 황급히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최 실장이 문을 닫고 도연 앞에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너무 무리하고 계십니다. 직원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걱정? 다들 내가 언제 터질지 궁금해하는 거겠지. 최 실장이 도연의 어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깐 휴식이 필요하세요.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는데 경기도 외곽에 작은 암자가 있어요. 제 어머니가 다니시는 곳인데 공기도 좋고 조용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암자? 최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산속이라 인적도 드물고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에요. 오늘 오후에 잠깐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도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까? 오늘 오후 스케줄 다 취소해. 오후 2시 최 실장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도연이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날수록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대웅전과 요사채 몇 채가 전부인 소박한 절이었습니다. 도연이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정말 다르네. 최 실장이 뒤따라 내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올게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도연이 혼자 대웅전 앞마당을 걸었습니다. 풍경 소리가 바람에 따라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법당 안에서 회색 승복을 입고 바닥을 닦고 있는 비구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녀린 어깨선과 정갈한 손놀림이 묘하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도연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저 뒷모습이 왜 이렇게... 인기척을 느낀 비구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들고 있던 생수병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머리카락을 모두 깎았지만 그 눈빛만은 틀림없었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우야? 7년 전 자신이 병원비 횡령범이라 몰아세우며 집에서 내쫓았던 전처 한지우가 비구니가 되어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발도 벗지 않고 법당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지우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산다더니 고작 이런 꼴로 숨어 있었다고? 지우가 당황하지 않고 깊고 고요한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합장을 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에는 박 회장님이 찾으시는 분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도연이 지우의 어깨를 흔들며 격하게 말했습니다. 찾는 분이 없다고? 내가 한지우잖아. 내 돈 챙겨서 도망간 주제에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지우가 도연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혜진입니다. 한지우라는 분은 모르겠어요. 도연이 지우의 해진 승복과 거칠어진 손을 보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화려한 생활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우가 거처하는 작은 방을 들여다본 도연이 더욱 놀랐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와 경전 몇 권, 그리고 작은 찬장이 전부였습니다. 도연이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7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살았다고? 내가 준 돈은 어디 갔어? 지우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했습니다. 박 회장님께서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안 스님이 소란을 듣고 나타나 도연을 제지했습니다. 보살님, 이곳은 수행하는 곳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도연이 해안 스님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수행? 이 여자가 무슨 수행을 해요? 남의 돈 훔쳐놓고. 해안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진 보살은 7년 동안 이곳에서 정진해 왔습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나가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도연이 지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려보고는 돌아서서 뛰쳐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이 최 실장에게 고함쳤습니다. 당장 7년 전 일 다시 조사해. 병원 회계장부, 지우가 만났던 사람들 전부 다 찾아내. 최 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사모님을. 도연이 주먹으로 대시보드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사모님은 무슨 사모님이야? 그냥 찾기나 해. 서울로 돌아가는 내내 도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우의 초라한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저녁 8시 본가 거실에서 장 여사가 혼수 리스트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서희 어머니랑 혼수 이야기해야 하는데 어디 갔다 온 거야? 도연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람 쐬고 왔어요. 장 여사가 리스트를 도연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 다이아몬드 목걸이, 진주 팔찌. 다 준비해야 해. 그런데 7년 전에 지우가 가져간 폐물들은 어떻게 하지? 도연이 고개를 번쩍 들며 물었습니다. 지우가 가져간 폐물? 장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가져갔겠지. 그렇게 좋아하더니 금고에 있던 것들 다 챙겨갔을 거야. 도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장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다 가져갔나요? 금고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장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서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지우와 관련된 물건이라도 남아있나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책장 뒤에서 낡은 가계부 한 권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지우의 정갈한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절약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점심값 3,000원 절약, 시장에서 떨이 채소 구입, 외식비 아껴서 용돈 모으기. 도연이 가계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껴 살던 여자가 병원비를 훔쳤다고? 다음 날 오전 최 실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7년 전 병원 회계 기록을 찾았는데요. 도연이 펜을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디 있어? 당장 가져와. 최 실장이 서류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저희가 알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사모님이 후원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후원? 그게 무슨 소리야? 최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회장님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호텔 레스토랑 앞에서 도연이 주먹을 꽉 쥔 채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간호사 복을 입은 20대 초반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저는 서하늘입니다. 도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하늘이 테이블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낡은 편지를 꺼내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13살 때 백혈병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늘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우 선생님이 7년 동안 저를 후원해 주셨어요. 매달 치료비를 보내주시고 병실에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셨죠. 도연이 의자에 털썩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후원. 하늘이가 편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7년 전 그날 저는 긴급 수술이 필요했어요. 선생님이 제 치료비를 내주셨습니다. 도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회계에 문제가 생긴 거야?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 뒤 장 여사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도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늘이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치료비를 횡령한 것으로 하지 않으면 제 부모님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늘이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앞길이 막힐까봐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어머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셨죠.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우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아, 훌륭한 간호사가 되어야 해.
나는 괜찮으니 절대 미안해하지 마. 편지 곳곳에 마른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하늘이가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오명을 쓰고 떠나신 겁니다. 저 때문에, 그리고 회장님 때문에. 도연이 편지를 보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이 품었던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이 의자에서 떨어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없어. 도연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하늘이가 도연 곁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선생님은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회장님의 행복을 빌고 계실 거예요. 도연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얼굴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급히 웨이터를 불러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불러주세요. 빨리요. 도연이 바닥에 누워 헐떡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도연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여자를 자신의 손으로 지옥에 보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링거줄에 연결된 채 눈을 뜬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말렸습니다. 환자분, 아직 안정이 필요해요. 링거 치료를 끝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도연이 링거줄을 거칠게 뽑아내며 소리쳤습니다. 필요 없어. 당장 퇴원 수속해줘. 의사가 급히 들어와 만류했습니다. 회장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호흡 곤란이었어요. 하루 더 입원하셔야 합니다. 도연이 정장 재킷을 집어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괜찮다니까. 퇴원한다고. 30분 후 도연이 최 실장과 함께 차에 타며 지시했습니다. 7년 전에 우리 집에서 일했던 가사 도우미 연락처 찾아줘. 당장. 최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몸 상태가 안 좋으신데 오늘은 쉬시는 게. 도연이 눈을 부릅뜨며 고함쳤습니다. 쉴 시간 없어. 빨리 찾으라고. 1시간 뒤 허름한 단독주택 앞에서 도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50대 여성이 문을 열더니 도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도연이 돈 가방을 내밀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김이모, 7년 전 그날 일을 정확히 말해주세요. 진실만 말해주면 이 돈 다 드릴게요. 김이모가 돈 가방을 보며 벌벌 떨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시키는 일만 했어요. 도연이 김이모의 손을 꽉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이에요. 그날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그대로 말해주세요. 김이모가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 여사님이 사모님한테 나가지 않으면 회장님 앞에서 농약을 마시겠다고 협박하셨어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이모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짐을 싸고 나가시는데 장 여사님이 저한테 소금을 뿌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미안해서. 도연이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소금까지 뿌리라고 했다고? 도연이 돈 가방을 김이모에게 밀어주고는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최 실장에게 고함쳤습니다. 본가루가 당장. 그날 밤 도연이 본가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장 여사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서희가 옆 소파에 앉아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어머, 도연아. 어디 갔다 왔어? 서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연이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 다 앉아 있어. 할 이야기가 있어. 장 여사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이야기? 도연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장 여사 앞에 던졌습니다. 7년 전 어머니가 만든 가짜 증거들이야. 하늘이 진술서, 그리고 어머니가 숨겨온 비자금 내역서까지. 윤서희가 서류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도연이 윤서희를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잘 알면서 7년 전에 지우를 몰아내는데 한몫했잖아. 장 여사가 서류를 집어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어미를 조사했다고? 도연이 서늘한 눈빛으로 장 여사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미가 아들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려? 장 여사가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변명했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였어. 그 여자랑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도연이 주먹을 꽉 쥐며 고함쳤습니다. 나를 위해서? 어머니 탐욕을 위해서겠지. 도연이 일어서서 장 여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야. 내 인생을 망친 악마지. 도연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어머니의 모든 법인 카드와 자금줄을 동결시킬 거야. 장 여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어미한테. 도연이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회장 권한으로 하는 거니까 막을 수 없어. 검찰 조사나 잘 받으세요. 사흘 후 뉴스 속보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장 여사 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공항에서 도피를 시도하던 장 여사가 수갑을 찬 채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서희의 바이오 기업은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이 발각되어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한 달 후 도연이 암자를 다시 찾았습니다. 트럭에 쌀과 반찬거리를 가득 싣고 왔습니다. 해안 스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매주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부담스러워요. 도연이 트럭에서 쌀 포대를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해가 질 무렵 지우가 도연에게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차 한잔하고 가세요. 도연이 차를 받아들며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나한테 할 말 없어? 지우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가끔 만나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도연이 지우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결심했어. 당신이 여기 있겠다면 나는 평생 이 산 밑에서 당신을 지키는 문지기가 될 거야. 지우가 도연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해와 아픔 속에서 헤어져 살았던 두 사람이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우의 숭고한 희생과 용서, 그리고 도연의 뒤늦은 깨달음과 참회를 통해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었죠. 비록 다시 부부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사는 것보다 서로를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악한 장 여사와 윤서희는 자신들이 뿌린 씨앗의 결과를 고스란히 받았고 하늘이는 은혜를 갚을 수 있었으니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간 셈이네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이야기 복다리는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